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취임 한 달 만에 대통령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어제 회견 내용 우리 소장님 어떻게 좀 지켜보셨습니까? 정말 많은 국민들께서 박수를 보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수평론가 장성철 씨,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도 김성태 전 의원, 김대식 현 의원 다 TV에 나와가지고 평론하는 거 봤는데요. 칭찬하더라고요. 아니 30일 만에 국민을 대표해서 기자들이 물어보는 그 시간에 각본도 없이 사전 질의 이런 거 없이 2시간이 넘게 수십 명의 기자들 질문을 받았잖아요. 근데 막힘없이 부드럽게 자연스럽게 국정연한 모두에 대한 것이 술술 나왔단 말이죠. 물론 국민들이 더 궁금해하고 더 힘들어하는 저는 민생경제시나 물가 문제 같은 게 더 집중적으로 다뤄졌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네. 30일 만에 처음으로 대통령은 기자회견하고 또 2시간이 넘게 정성껏 대단한 모습, 그리고 그전에 박근혜나 윤석열 때는 이미 기자랑 사전에 질문을 짜고 누가 질문하고 비판적 질문을 봉쇄하고 이런 연출을 했잖아요. 조작을 했잖아요. 네. 그런 게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진보 중도 보수할 것 없이 일단 기본적으로 호평을 받고 있다. 정말 나라가 정상화되는 게 실감되는 기자회견이었다, 이렇게 총평해보고 싶습니다. 예. 자, 소장님 어제 기자회견을 보면서 통상 역대 대통령들은 취임 100일 이렇게 석 달 정도 지난 다음에 이제 보통 기자회견을 갖곤 했는데 어제는 한 달 만에 전격적으로 기자회견을 했고, 그 회견 방식도 예전에는 좀 주요 매체 중심으로 좀 질문 기회가 있었더라면 이번에는 지역에 있는 지역신문 기자들까지도 또 화상을 통해서 좀 질문하는 모습들이 상당히 인상적이었는데, 지역 언론에 대한 배려다 이런 또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소장님 이 부분 어떻게 또 지켜보셨습니까? 네, 맞습니다. 민주주의는 국민 모두가 평등하게 자기 권리를 행사하고 인권과 참정권과 어떤 언론에 대한 편의자가 보장돼야 되는 거잖아요. 언론 중심으로, 보수 언론 중심으로 그동안 우리 사회가 너무 경도돼 있었는데 어제 아마 애청자들께서도 처음 들어본 신문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저는 심지어 그 지역에서 올라오기 어려운 기자분들이 있다는 건 알고 미디어월, 그러니까 줌을 통해 가지고 질문하는 일도 있었잖아요. 옥천신문 기자님. 네. 질문하니까 또 우리 대통령께서 옥천신문은 성남시 시민운동할 때부터 풀뿌리 민주주의, 풀뿌리 지방자치 언론의 모범이었다. 잘 알고 있다 이야기하는 거 보면서 정말 현안에 두루두루 밟고 그러니까요. 어떤 지방자치라든지 풀뿌리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데도 관심이 많았구나. 네. 우리 국민들 상당수는 처음 본 신문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대통령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지역에서 발간되고 있는 주간 신문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풀뿌리 언론. 신문 기자님이 현장에 직접 또 질문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다음에 경남일보 기자도 질문했던 것 같고, 그래서 골고루 지역 언론들도 기회를 주고 또 추첨을 했기 때문에 너무나 공정하잖아요. 근데 이제 하다 보니까 통신사, 어쨌든 그 언론사 중에서는 공공성이나 어떤 속보성, 그다음에 사회적 책임을 가졌던 통신사가 빠져 있으니까 연합뉴스와 뉴스세계도 이렇게 질문 기회를 보장해주는 그런 모습 정말 보기 좋았고요. 다만 아쉬운 건 추첨하다 보니까 MBC하고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질문을 못 받은 것 같던데, 네. MBC가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얼마나 많은 탄압을 받았습니까? 그래서 MBC 기자가 질문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것마저도 추첨으로 공개한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넘어가고 어제 현장에 있었던 MBC 기자가 또 스튜디오에 출연을 해서 계속해서 본인은 손을 들었는데 추첨에 좀 당첨이 되지 않아서 질문 기회가 없었다. 좀 아쉬워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것이죠. 뭐 공정하게 하는 거니까요. 복골복.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다 국민들이 보고 있고 평가가 너무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혹여 이제 어제 있었던 이런 기자회견 내용에 운영의 방식에 있어서의 약간 개선점들은 내부 논의를 통해서 다음번에 이런 기회가 있다면 또 개선되는 모습도 보여줄 수 있겠죠. 국민들에게. 맞습니다. 이게 30일만 한 것도 대단한 거고, 왜냐하면 역대 권력자들은 기자회견 안 하려고 그럽니다. 국민을 대표해서 기자들이 이것저것 물어보고 또 비판적인 의견을 내니까 아예 박근혜라든지 윤석열 기자회견 자체를 거의 안 했잖아요. 근데 앞으로도 뭐 30일, 60일, 90일 뭐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저는 2주에 한 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자가 재질문할 수 있게 답을 했는데 대통령의 꼬리 질문할 수 있도록 미흡한 부분이 있거나 좀 부정한 부분이 있으면 대통령 설명 잘 들었는데 이 부분만 조금 더 추가로 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라거나, 아니면 가벼운 토론도 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지원금이 상위 10%는 15만 원인데 그분에 대해서는 25만 원을 한꺼번에 주는 게 낫지 않느냐, 이런 질문도 있을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정말 아무튼 대단한 기자회견이었고, 오늘 또 방금도 지금 대전에서 아까 행사를 했잖아요. 300명이 넘는 시민하고 광주 전남에서 대전에서 아주
근거리에서 아이 컨택을 하면서 대화를 하는 걸 봤거든요. 그리고 거기다가 곽기수 회장 깎여서 대전시가 얼마나 힘들었느냐. 대전 지역에 있는 곽기수. 그러니까 지역연합이라든지 그 지역의 인구들이 국민이 가지고 있는 온성을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런 모습은 정말 대단하다. 네. 앞으로도 지지율이 더 올라가면 올라가지 떨어지진 않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김민석 국무총리 내정자 후보자가 이제 정식 국무총리가 됐고 임명장을 받았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는데 김 국무총리는 새벽 총리가 돼서 국정 운영의 체감 속도를 높이도록 하겠다라는 다짐을 밝혔는데 혹여 좀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소장님께서 좀 당부하시고 싶은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실까요? 지금 호남에서도 김민석 총리랑 친한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아까 뉴스에도 나왔던 그 김현성 광주 경제문화 부시장 이제 오늘 발표가 됐잖아요. 예. 그 김현성 부시장이 대학생 시절, 청년 시절에 김민석 의원실에 인터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걸 제가 그때부터 지켜봤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호남에 대한 애정도 깊고 신뢰도 깊어서 우리 호남 발전에 김민석 총리님이 아주 많은 기여를 해주실 것을 믿고요. 저는 또 우리 특정적 발전을 뛰어넘어서 오늘 임명장 받자마자 간 곳이 어디입니까? 농민단체들이 송미령 장관이 문제가 많다 위임한 거에 대해서 용산 대통령 앞에서 농성을 하고 있는데 제일 먼저 거기를 갔습니다. 그러셨더라고요. 그것은 반대하는 분들, 비판하는 분들의 목소리, 그러니까 지지하고 응원하고 옹호하는 분들의 목소리뿐만 아니라 어쨌든 민주주의 국가에서 다원주의 국가에서 다양성이 보장돼야 되고 비판의 대화가 보장돼야 되잖아요. 제가 권력을 비판하면서 윤석열 때처럼 겁을 먹고 이틀막을 당하고 북한처럼 무서워해서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농민단체 분들도 송미령 장관 위임을 강하게 반대하면서도 김민석 총리가 첫 번째로 온 거에 대해서는 아주 반기시면서 활짝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바라는 좋은 나라가 그런 거 아닐까요? 이견이 있어도 웃으면서 대화하고 서로 존중해주고 그런 모습 참 좋았는데 앞으로도 본인이 말한 것처럼 새벽 총리가 되고 또 밤늦게까지 일할 때는 일하면서 대통령 혼자 살 수 없는 일을 2인자로서 보좌하고 또 단독으로도 집행하면서 오로지 민심과 민생과 민주주의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서 대통령 못지않은 인기를 누리는 그런 좋은 총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이제 광주시에서는 공식적으로 광주 경제부시장을 김현석 씨로 이제 낙점을 한다 이런 내용을 보도자료를 좀 발표를 했는데 이거 보니까는 민생경제연구소하고도 꽤 깊은 인연이 있으신 분이더라고요. 어떤 분이신가요? 그분이 그 문재인 정부에서 중소기업 유통센터 상임이사를 하면서 중소기업이라든지 소상공인 문제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그때 당시에도 대단한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민생경영연구소를 2018년도에 만들 때 중소기업 유통센터 상임이사 가기 전에 저랑 같이 힘을 합쳐서 민생경영연구소를 만들고 꿈수저 청년 장학기금 같은 것도 함께 만들고 또 본인 직접 500만 원 기부를 해서 그 기부의 물꼬도 트고 이렇게 서민 중산층 또 소상공인 중소기업 경제활동에 아주 관심이 많고 실력이 넘치는 아마 광주 전남 경제도 큰 활력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또 김민석 총리님이 어제 그 김현성 부시장님 어제 발표되는 거 보면서 서울에서는 김민석 총리가 광주에서는 김현성 부시장이 강경시장과 함께 광주 전남 발전에 특히 광주광역시의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할 거다. 이례적으로 광주적 소상공인 단체들도 환영 논평을 냈더라고요. 네. 민생경제연구소나 서울에 있는 서민경제 살리기 연대 단체들도 김현성 부시장 임명에 크게 환영하고 있고 환영 성명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네. 자, 소장님 직접 더 분발해서 그렇죠. 광주 경제 더욱더 발전시키고 있는데 정말 견마지를 다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활동과 성과로 우리 시민들에게 또 평가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우리 국민들의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2차 추경안 이게 언제쯤 통과가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저도 뉴스 보면서 했는데요. 지금 일단 예결위까지는 통과가 됐습니다. 예결위까지 통과가 됐는데 국민의힘이 본회의 협조를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안타까운 게 내란 정당, 친위 쿠데타를 비호하는 정당으로 온 국민한테 지금 비판을 받는데 새로운 정부가 첫 추경안을 낸 건데 이 내용도 소국 지원금, 그다음에 각종 소비 쿠폰, 그리고 지역화폐 확대, 거기다가 AI 투자 확대 다 내용이 흠잡을 수 없는 내용에서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보수 경제 연구자들까지 90점짜리 추경이다라는 칭찬을 받고 있는데 지금 그래서 본회의가 10시 열리는 7시 열리는 오고 있는데 오늘 안에는 통과는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국민의힘이 불참하고 통과되면 참 모양새는 안 좋죠.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이 지금이라도 본회의에 들어와서 뭐 반대 토론도 좋고 보완 토론도 좋으니까 토론할 거 하고
반대 표결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본회의를 불참하고 보이콧하고 국무총리 임준환 때도 불참했잖아요. 참 모양새 안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율이 더 떨어지잖아요. 오늘 2차 추경까지도 이렇게 협조 안 해주면 국민으로부터 진짜 애면받고 고립되는 그런 극우 극단주의 정당으로 전락할 위기에 놓여있다라는 그런 예. 소원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소장님 그렇다면 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뭐 예결위도 그렇고요. 뭐 혹여 바뀐 내용이 있을까요? 예, 좀 바뀌었습니다. 어떤 자, 내용이죠? 일단은 추경안의 민생후보기 소비 쿠폰이 총 13.2조거든요. 예. 이게 이제 우리 상위 10%는 15만 원, 대다수 국민들은 25만 원, 차상위는 40만 원, 기초수급자는 50만 원, 거기다가 인구 감소 지역의 411만 국민들에게는 2만 원씩 1인당 추가 지원이 되니까 13.2조가 되는 건데, 그때 보면 국비가 10.3조입니다. 그러면 지방정부가 나머지 2.9조를 낸다는 거거든요. 지금 아시다시피 지방정부들이 윤석열 정권 들어서서 받을 돈도 못 받고, 거기다 또 재벌 대기업과 부자 감세, 종부세 감세해주면서 세금이 확 줄어들어 있거든요. 재정이 아주 어려운데 지방정부들이 2.9조나 내는 건 어렵다. 그래서 네. 지금 확인해 보니까 현재 민당 의원들도 그 부분에 기억을 해서 1.3조를 더 늘렸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정부가 2.9조를 내야 되는데 그 중에서 절반 가까이는 중앙정부가 더 내는 거로 추경안이 지금 변경이 돼 있거든요. 그 부분도 굉장히 잘한 거다. 물론 이제 그 지자체장님들은 전액을 국가가 다 내는 거로 해달라고 요구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지금 현재 국가재정 상황도 녹록지 않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지자체가 내는 2.9조 민생지원금에서 그 부분을 절반 정도 줄여주는 것으로 지금 본회의에 지금 안건이 상정되어 있다. 네. 이렇게 제가 지금 파악이 됐습니다. 자, 상위 10%를 이제 좀 선별해내는데 무려 50억 원 정도의 좀 재정이 든다는 이야기가 있던데요. 이 문제를 좀 풀어낼 수 있는 뾰족한 해법은 없을까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그 부분도 국회에서 논의가 됐는데, 예. 그럼 이제 상위 10%를 선별하는데 50억이 들고, 그리고 이제 50억이 든 이유는 각종 민원이 발생하고 또 건보료로 그 기준을 나누기 때문에 건보공단 방문자도 폭증해서 그 서버도 증설하는 이런 비용들입니다. 예, 예. 근데 그렇게 50억이 들고, 그 다음에 1, 2차로 나눠서 지급하기 때문에 또 들고. 또 행정비용이 발생하고, 그렇죠. 또 뭐 그럴 수 민원이 있겠죠. 발생하고, 사회적 갈등이 생기는 거 생각하면 몇백억 정도의 행정비용이 발생하거든요. 예. 저는 그래서 상위 10%는 똑같이 그냥 25만 원으로 해서 한꺼번에 다 주자. 1차로 나누지 말고. 그러면 경제도 빨리 살아날 거다 했는데, 그렇게 하려면 어쨌든 상위 10% 512만 명인데 15만 원 주는 거에서 10만 원을 더 줘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러면 세금 예산이 훨씬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은 지금 확인해 보니까 지적이 있었는데 수용은 안 된 것 같아요. 예. 전체적인 예산 규모 때문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추가 지원 계획이 있느냐, 아직 그럴 수는 없다. 왜냐하면 정부 재정도 빠듯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혹시 경제 상황이 나빠지고 민생이 더뎌지면 2차 민생복 지원금이 지급될 때는, 그때는 전 국민 동등하게 지급하고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수급자는 또는 인구 감소 지역만 추가로 더 지급한 방식으로 개선돼야 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어찌됐든 이제 추경이 통과가 되면 민생회복지원금 이제 소비 쿠폰 형태로 늦어도 뭐 이달 안에는 우리 국민들에게 지급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소장님? 예, 맞습니다. 지금 오늘 2차 추경 규모가 더 커졌다라고도 지금 벌써 언론이 나오는데, 예. 오늘 만약에 통과가 되면 빠르면 7월 중순에 일단 1인당 15만 원이 다 들어오고요. 예. 차상위 계층은 30만 원, 40만 원이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8월 초에 대부분의 국민들께는 10만 원이 더 들어가죠. 그래서 총 25만 원이 들어옵니다. 이게 이제 4,300만 명이고, 차상위 계층 38만 명은 40만 원, 기초수급자 270만 명은 50만 원. 그래서 이 부분은 전례도 그렇고요. 그냥 우리 체감하기도 그렇고, 또 그동안 분석도 그렇고, 이제 우리 서민 중산층 빈민들 중심으로는 대부분 이것도 올해 안에 무조건 써야 되잖아요. 동네에서 대기업은 매장에 안 써 중소기업 매장에만 쓰게 돼 있거든요. 소상공인. 동네 경제가 살아나고 서민 중산층 가정 경제에 큰 도움이 된다. 지금 그것만 기다리고 계신 분도 많이 있을 겁니다. 저희한테도 오늘 또 어제도 진짜 며칠째 굶고 있다. 너무 힘들다. 10만 원만 지원해달라, 20만 원 지원해달라, 이런 연락이 저희 민생경영 홍길동원에 끊임없이 오고 있거든요. 예. 그분들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되고 단비가 될 것이다. 이렇게 기대해 봅니다. 예. 자, 그리고 소장님 어제 이 상법 개정안도 처리가 됐는데 이번 상법 개정안이 왜 중요한 것이고 어떤 내용이 좀 담겨 있는지 자세한 설명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일단은 그동안 우리 상법은 이사회가 주요 의결기관이잖아요. 회사에. 예, 그렇죠. 그 회사에만 충실 의무를 진다고 해놓은 겁니다. 이사들이. 근데 현대자본주의가 주주자본주의고 기업의 주인은 주주라고 하면서 그녀는 이사회가 회사나 오너한테는 충성을 하면서 특히 오너들한테는 그동안 얼마나 불법 부당한 충성을 다했습니까? 예. 거수 역할하고. 정작 우리 소액주주 그다음에 오랜 주주들에 대해서는 충실 의무도 없고 주주들이 손해를 보는 결정을 엄청 하지 않았습니까? 오너 맘대로 오너 이익을 위해서.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 중요한 건데요. 이사회 그리고 이사들은 반드시 소액주주들에 대해서 또 전체 주주들에 대해서 충실 의무를 지는 겁니다. 그것을 위배하면 정말 노골적으로 위배하고 오너 편만 든다. 그러면 배임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좋은 법안이 통과됐고 앞으로 주가가 더 뛰는 것으로 작용할 거다. 뭐 오늘은 조금 주가가 조정 국면인데요. 원래 주식이라는 것은 조정 국면들이 있으니까요. 예. 그리고 감사위원을 이제 이사회를나 회사를 감시하는 감사위원을 선출할 때 개발 대기업의 오너들이 너무나 많은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도 역시 3% 정도로 제한해서 감사마저도 재벌 기업의 오너들이나 회사 경영진에게 충성하는 사람으로 채우지 못하도록 회사가 훨씬 더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까지 통과가 되었습니다. 상법 개정안은 더더욱 큰 의미가 있는 게 이번에 여야가 처음으로 합의 통과를 했습니다. 예. 이재명 정부도 지금 추경은 지금 국민의힘 엇박자를 놓고 국무총리에 대해서는 부당한 공세를 했는데 그래서 상법 개정안은 대한민국 경제를 더욱 발전시키고 주주들 더욱 두텁게 보호해서 주식시장도 더욱 발전시키는 내용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처음에는 반대하다가 그 기업들 입장만 비호하면서 반대하다가 나중에 찬성 돌아섰거든요. 그래서 여야가 합의체를 했다는 것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어찌됐든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지 한 달째를 맞으면서 물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뭐 초기이다 보니까 좀 우리 국민들에게 부담인 건 사실인데요. 이 대통령도 물가 안정에 관심을 좀 가지고 있는데 좀 전반적인 흐름이나 현재 활동들을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그 이재명 대통령이 너무 잘하고 있는 게 무슨 회의를 하거나 어떤 발언할 때 민생고, 물가 문제를 많이 시작을 합니다. 어제 그렇더라고요. 30일 기자회견 모두 얘기한 때도요. 그동안 많은 대통령들이 입으로만 민생을 이야기하거든요. 민생을 챙기겠습니다. 민생 회복이 앞장,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죠. 중요한 건 좀 더 구체적이고 좀 더 디테일한 약속의 정책이잖아요. 근데 어제 이재명 대통령 모두 발언에는 민생 안정, 민생 회복에 앞장선다는 뒤에 우리 국민들의 생활비 부담을 어떻게든 줄여드리는 총체적인 방법을 쓰겠다는 식으로 나옵니다. 이게 그동안 역대 대통령과 또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물가, 식료품비,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통신, 이자비, 교통비 이게 국민들 가게에서는 다 똑같은 부담이잖아요. 그것을 어떻게든 줄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라면이 2,000원씩이나 하냐 아직 라면이 벌써부터 예. 이런 지적도 거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대부분이 2,000원이 아니죠. 하지만 일부에서 2,000원 라면이 수두룩하게 나와 있거든요. 우리 국민 입장에서는 1,000원 안팎도 부담스러운데 라면이 그렇게 직접 챙기니까 물가를 또는 요금을 부당하게 올리거나 기습적으로 올리거나 또는 안 올려도 되는데 올리거나 이런 일들은 상당히 줄어들게 될 겁니다. 그 자체가 이제 물가를 함부로 올려서는 안 된다. 특히 기업이라든지 유통관계인들이 그리고 그러면서 뭐 공급을 늘려서 물가를 안정시키는 이런 대책도 이제 뒤따를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물가 안정에 일부 실패한다 하더라도 민생회복 지원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높아진 물가로 생활비가 줄어들던 가게에 4인 가족 기준으로는 많게는 일반적으로는 200만 원이 지급되기 때문에요. 그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는 일반 가구는 4인 가족 10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는 최대 208만 원까지 지급되기 때문에 4인 가족 기준으로 네. 그렇게 고물가에 대해서 버틸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거죠. 이렇게 종합적 입체적으로 물가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 거 이것도 역시 굉장히 큰 박수를 받아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오늘 말씀하신 내용들 좀 정리 삼아서 짧게 한 말씀 좀 정리해 주시는 말씀 한 말씀 듣고 이재명 대통령님, 김민수 총님 진짜 잘하고 있습니다. 이건 그냥 저희들이 무조건 편들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애청자들께서 보시면 완전히 달라진 대한민국, 진짜 대한민국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반짝해서는 안 됩니다. 6개월, 1년 이렇게 그쳐서도 안 됩니다. 5년 내내 오로지 민심 속으로, 민생 속으로, 민주주의 속으로 쏙 들어가서 교만해서도 안 되고 오만해서도 안 됩니다. 겸손하게 열린 마음으로 비판도 경청하고 전국
방방곡곡의 국민의 목소리를 온라인이든 오프라인 다 들으면서 이렇게 정말 국민을 위한 정부, 국민을 위한 나라 다시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마침 우리 광주 사례지구 출신의 김남국 전 의원도 이번에 그 이재명 대통령실 디지털 소통비서관으로 내정이 돼서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근데 온라인의 국민 목소리를 엄청 많이 듣고 있다는 거예요. 오프라인에서 듣는 건 또 한계가 있으니까 그런 모습들이 참 보기 좋다. 정말 믿음이 간다. 다만 5년 내내 초심 잃지 않고 끝까지 잘해달라. 이렇게 간절하게 한번 호소드려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